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 컨텐츠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경제 용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최신의 자료를 반영해서 정말 유익한 단어들 골라왔으니까요. 같이 공부해보고 마지막에 퀴즈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제 용어 17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용어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최근에 경제 뉴스에서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각 나라들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도 지금 금리가 5%대고 우리나라도 3%대인데 일본만 정말 오랜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투자자들은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값싸게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게 빌린 엔화로 미국과 같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워낙 일본이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엔화 가치가 최근에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엔화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엔화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아가지고 엔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7월에 엔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엔달러 환율이 160에서 161엔이었어요. 근데 보시죠. 엔달러 환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7월 말에는 153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동안 엔저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투자자들, 엔저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입게 되겠죠. 그럼 빠르게 이걸 팔아야지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청산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엔화의 강세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일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잖아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주 미국의 기술주들이 크게 빠진 이유는 실적의 이슈도 있겠지만 헤지펀드들이 기술주에도 투자를 하면서 엔저에 동시에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고가 되면서 투자 손실이 나니까 수익이 나고 있던 기술주를 팔아가지고 손실을 방어했다라는 해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전 세계 곳곳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만약에 일본이 금리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각국의 채권, 주식,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성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체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제용어는 자본 잠식입니다. 요즘 티몬 위메프 사건으로 굉장히 떠들썩하죠. 지금 이 기사처럼 티몬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자본 잠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과 자본금이 바닥이 난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자본은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의 합이거든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면 이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본이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적자를 내면 손실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 손실분을 잉여분에서 계속 가져다 쓰고 이 잉여금까지 바닥이 나서 자본금까지도 가져다 쓰게 되는 시점을 자본 잠식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본 잠식은 또다시 부분 자본 잠식과 완전 자본 잠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자본금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본 잠식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자본을 계속 가져다 쓰면 자본의 50%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요. 코스닥 기업의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부분 잠식 상태라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50%가 넘은 채로 2년 이상 자본 잠식이 유지될 경우 상장 폐지의 절차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50%를 넘고 아예 자본까지 다 바닥이 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 코스닥 기업이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주식시장에서 즉시 퇴출이 되죠. 따라서 자본 잠식이 시작되는 상태라는 건 한마디로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요.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경제 용어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바이오 시밀러에서 시밀러가 비슷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서는 복제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적으로는 이미 승인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활성 물질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의약품으로 품질 특성, 안전성, 효과 측면에서 기준 제품과 유사성이 입증된 제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 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의약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출시가 되면 여기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략 한 20년 정도의 특허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사들도 이 의약품의 주성분을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바이오 시밀러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제약업계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는 비슷한데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도 가격이 한 50%에서 80% 정도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되게 쉽게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리지널 약을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덜 든다라는 것뿐이지 역시나 생산 공정도 까다롭고 개발 기간도 한 6에서 10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도 꽤나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밀러 강국이고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경제 용어는 스톡 옵션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스톡 옵션 들어본 용어일 것 같은데요. 이 스톡 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자, 기업이 점점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직원들은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엄청난 차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을 했었고요. 일본 기업들도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스톡옵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경제 용어는 스톡 그랜트입니다. 자, 앞서서 스톡 옵션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야 됐잖아요. 근데 스톡 그랜트는 지급받는 동시에 팔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이번에 전 직원 스톡 그랜트를 지급을 했는데요. 401억 원 규모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톡 그랜트는 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401억 원이 한 번에 주식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풀리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톡 옵션과 스톡 그랜트의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섯 번째 경제 용어는 킥스 비율입니다. 지금 이 기사처럼 한화생명 킥스 비율이 5대 생보사 중 최저. 킥스를 높여라. 보험사 너도 나도 자본 확충 총력. 자, 킥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높을수록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각 산업들은 각자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사는 킥스 비율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 킥스 비율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킥스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보험회사의 킥스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킥스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실은 금융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킥스 비율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7번째 경제 용어는 슈퍼사이클입니다. 이 용어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전력설비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조선 슈퍼사이클. 어떤 산업의 호황기가 돌아왔을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상품이나 자산의 가격이 장기간, 보통 10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큰 파도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처럼 특정 산업이나 자산의 가격이 일반적인 경기 변동을 넘어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의 등장으로 특정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AI 붐이 불고 있는데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전력 설비에 대한 공급은 부족해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의미하고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슈퍼사이클이 오는 이유는 바로 수요 폭발입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 새로운 산업의 부상 등으로 특정 상품이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의 투자나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육성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오는 산업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7가지 경제 용어 알아봤고요. 오늘도 퀴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스톡옵션과 스톡 그랜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퀴즈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과 자본금이 바닥이 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오늘도 7가지 경제 용어 포함해서 퀴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정답이 어려우셨다면 오늘 영상도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